자네 고향이 어딘가? 32년 동안 한국 최고의 재벌 회장 자리를 지켜온 정우진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벗은 젊은 경호원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적인 닮음,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선명하게 보이는 달 모양의 점까지. 정씨 가문의 남자들만이 갖고 태어나는 그 표식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경호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정우진은 이토록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인생 소풍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7일 새벽 4시 50분,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민간군사회사 훈련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하 5도의 차가운 공기가 모래 언덕을 타고 흘렀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사막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군화가 단단한 모래 바닥을 디디는 소리였어요. 민호는 20kg의 모래 주머니를 등에 짊어진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리듬에 맞춰 새어나왔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죠. 5km 지점을 통과할 때 그의 오른쪽 갈비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총알 파편에 맞았던 상처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훈련장으로 돌아온 민호는 곧바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1개, 2개, 3개. 근육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99개를 세웠을 때 갑자기 머릿속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발하는 험비 차량,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안겨 숨을 거둔 22살 신병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호의 팔이 순간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한 개를 완성했습니다. 강민호 사격장으로. 무전기에서 들려온 상관의 목소리에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목에 감긴 낡은 군번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는데 거기 매달린 작은 반지가 눈에 띄었어요. 반지 안쪽에는 1993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32살의 나이가 되도록 그는 이 날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아원에서 그에게 준 유일한 유품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어요. 사격장에 도착한 민호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100m 거리에 20개의 움직이는 표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분당 60회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탕, 탕, 탕. 총성이 사막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10초가 지나자 20개의 표적 모두 정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마이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여전하구만 강. 내 사격 실력은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야. 민호는 대답 없이 탄창을 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죠. 강민호 사무실로 와. 무전기에서 다시 울린 상관의 목소리에 민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6명. 그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팀원들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건 그와 마이크 단 둘뿐이었어요. 대장 잭슨의 사무실 문을 열자 시가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50대 중반의 잭슨은 책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죠. 테이블 위에는
극동아시아라고 적힌 파란색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강. 민호가 의자에 앉아 잭슨은 파일을 밀어줬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중년 남자의 사진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을 가진 남자였죠. 정우진, 58세. 한국의 재벌이야. 순자산 5조 원. 민호의 눈이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최근 5년간 7번의 암살 시도. 첫 번째는 골프장 카트 폭발로 경호원 2명이 사망했고, 두 번째는 호텔 스위트룸 독가스 살포로 경호원 1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전용기 엔진 고장 조작이었는데 다행히 비상 착륙에 성공했다고 적혀 있었죠. 왜 저를 지명했죠?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잭슨이 어깨를 으쓱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1억 원을 성금으로 송금했더군. 하나로. 민호는 정우진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줬지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 그 전에 들를 곳이 있다면 다녀와도 좋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잭슨이 다시 불렀어요. 강, 한국은 내가 태어난 나라잖아. 혹시 뭔가 찾을지도 몰라.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찾을 게 없습니다. 전 그저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이틀 후, 민호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고아원. 그가 32년의 인생 중 18년을 보낸 곳이었죠.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현관에서 늙은 수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니? 원장 수녀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원장님. 둘은 오래된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상이 걸려 있었고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도 그대로였죠. 원장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노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제는 이걸 봐야 하지 않을까? 봉투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민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에게 그것은 그저 알 수 없는 기호일 뿐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원장 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널 여기 맡길 때 내 어머니가 3시간을 울었어.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고 갔지.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2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은 사람의 편지를 이제 와서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원장 수녀에게 돌려줬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원장 수녀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이 편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3월 14일 오전 민호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상 직원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난기류였어요.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승무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승객 중에 조종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군 시절 수송기 조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죠. 조종실로 들어간 민호는 부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장 혼자서는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부조종사 자리에 앉아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전투 상황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빛을 발했죠. 15분간의 사투 끝에 비행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기장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한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민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검은 정장의 중년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팻말에는 영어로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강민호 씨? 네. 전 김태섭입니다. 정우진 회장님의 비서실장이죠. 태섭의 표정은 딱딱했고 민호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의 뒷좌석에 앉은 민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태어난 도시지만 완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민호는 손목의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손끝에 느껴졌죠. 1993년 3월 15일. 내일이면 정확히 3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호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가 태어났지만 단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나라. 그곳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호는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상층 스위트룸이 민호의 숙소로 정해져 있었죠. 태섭이 카드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회장님 자택으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가 49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 안은 민호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50평이 넘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호의 시선은 화려함보다는 방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상구 위치, 창문 잠금 장치, 환기구의 크기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오랜 습관이었어요. 새벽 2시, 민호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윙윙거리는 기계음이었죠.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밖에는 작은 드론이 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방 안을 향하고 있었죠. 민호는 재빨리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49층에서 옥상까지는 불과 2층. 민호는 소리 없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옥상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사람이 리모컨을 들고 있었죠. 민호는 발소리를 죽이며 접근했습니다. 5걸음, 4걸음, 3걸음. 민호가 막 덮치려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쩍였어요. 민호는 몸을 낮춰 칼을 피하고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들어온 조종자는 바닥에 쓰러졌죠. 민호는 쓰러진 사람의 후드를 벗겼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주머니를 뒤지자 이상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민호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계속 미행당했다는 증거였죠. 누가 시켰어?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의 팔을 비틀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몰라요. 그냥 사진만 찍으라고. 민호는 드론의 메모리 카드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풀어주며 경고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다음엔 봐주지 않아. 방으로 돌아온 민호는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대부분이 민호의 얼굴, 특히 옆모습을 찍은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태섭이 약속대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정장을 입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였죠. 벌써 나와 계셨군요. 태섭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보통 용병들은 시간관념이 없기로 유명했거든요. 차는 성남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성남까지 40분, 그 시간 동안 민호는 계속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어요. 미행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죠. 정우진의 저택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문을 통과하자 무장 경비원 4명이 차를 검색했어요. 두 번째 철문에서는 폭발물 탐지견이 차 밑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철문 앞에서 태섭이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갖다 댔어요. 보안이 철저하네요. 민호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섭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난달에도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요. 마지막 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과 연못, 그리고 멀리 보이는 3층 저택이 인상적이었죠. 민호는 주변을 살피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정문에서 저택까지 80m, 좌측 숲으로 통하는 샛길, 우측 연못 뒤에 비상로까지 모두 입력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민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대학 졸업식장이었고 액자 아래에는 1992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정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누군가 일부러 긁어낸 것처럼 흐릿했어요. 민호가 사진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은 오빠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차림새와 단정한 머리 모양이 인상적이었죠.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전 정미경이에요. 정우진 회장의 여동생이죠. 미경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놀라움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왠지 낯이 익은 것 같네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뵙습니다. 미경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이상하네. 분명 어디선가.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나타났어요. 58세라고 하기엔 젊어 보였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이 그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강민호 씨군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민호는 선글라스를 쓴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오늘부터 경호를 맡겠습니다.
정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민호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턱선, 어깨에 폭 서 있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관찰했죠.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함이었습니다.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나? 경호원의 기본 복장입니다. 실내에서도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정우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수축했어요. 자네, 몇 년생인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1993년생입니다. 몇 월? 3월입니다. 정우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숨겼지만 민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눈동자, 그 눈매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자네 고향이 어딘가? 미국입니다. 아니, 태어난 곳 말이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순간 정우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오빠를 부축했어요. 오빠 괜찮아? 정우진은 손사래를 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민호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정우진이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어요. 그 순간 정우진은 민호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죠. 그 흉터는 언제?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손등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로는 처음 왔을 때부터. 정우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태섭, 강민호 씨를 경호팀 숙소로 안내해. 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일정이. 취소해. 모두 취소하라고. 정우진은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경과 태섭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호만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1993년 미국 입양아라고 검색하고 있었어요. 수천 건의 결과가 나타났죠. 그 중에서 3월이라고 기간을 좁히자 결과가 1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미경이 중얼거렸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얼굴, 특히 눈매와 코의 모양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태섭이 민호를 경호팀 숙소로 안내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정우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상자처럼 보였죠. 경호팀 숙소는 별채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진 방이었어요. 민호는 침대에 앉아 손목의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손끝에 느껴졌죠. 1993년 3월 15일. 오늘이 바로 3월 15일이었습니다. 정확히 3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정우진이 자신을 본 순간 보인 반응, 미경의 이상한 시선, 그리고 복도에 걸린 훼손된 사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본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우진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았죠.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민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민호는 정우진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이종혁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민호는 회의실 천장을 살펴봤습니다. 환풍구 근처에서 이상한 빛 반사를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렌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도청 장치였죠. 민호는 조용히 태섭에게 다가갔어요. 천장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보안팀을 불렀고 10분 만에 장치를 제거했어요. 회의실 안에 정우진이 유리문 너머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이 감사의 표시였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혁이 민호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경호원인가? 오래 못 갈 거야. 이종혁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이종혁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민호는 재빨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복도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은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 소리에 집중했죠. 비상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3명은 되어 보였죠. 민호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3개의 열 신호가 보였어요. 첫 번째 침입자가 회의실 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예리한 칼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죠. 두 번째 침입자가 민호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러시아식 격투 자세였어요. 민호는 유연하게 몸을 낮추며 상대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잃는 순간 민호의 무릎이 그의 등을 눌렀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침입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침입자는 뒤에서 습격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민호의 왼팔을 스쳤어요. 독침이었죠. 민호는 돌아서며 그의 목을 팔로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팔에서 마비 증상이 시작됐지만 민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2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명의 침입자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조명이 복구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우진이 밖으로 나왔어요. 괜찮은가?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왼팔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민호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독침이다. 빨리 병원으로. 정우진이 직접 민호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격투 중에 민호의 선글라스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벗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우진의 시선이 민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도 되네. 자네 얼굴이 제대로 보고 싶군.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독 때문에 점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결국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었죠. 정우진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민호의 날카로운 눈매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은 곧은 콧날, 그리고 단단한 턱선을 하나하나 훑었어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정우진의 시선이 민호의 오른쪽 귀 뒤에서 멈췄습니다. 정우진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 점이 언제부터?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 같았어요.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달 모양의 점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대답을 들은 정우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손을 짚었어요. 태섭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귀 뒤를 더듬었어요. 손끝에 작은 돌기가 만져졌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의 점이었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독이 퍼지고 있어요. 태섭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우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민호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고아원. 어느 고아원이었나? 정우진의 질문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세인트 메리. 그 순간 민호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우진은 쓰러지는 민호를 꽉 안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민호를 급히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독극물 검사 결과 신경독이 검출됐어요. 다행히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지만 해독제가 필요했죠. 스위스에서 공수해야 합니다. 6시간은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정우진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제약회사 사장을 받고 지금 당장 헬기로 해독제를 보내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경호원일 뿐인데.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섭, 강민호에 대해 조사해. 출생 기록부터 고아원 입소 경위까지 모든 걸. 네. 왜 갑자기? 질문하지 마. 그리고 이건 극비야. 미국 쪽 사설탐정도 고용해. 특히 1993년 3월 15일 전후 일주일간 로스앤젤레스 병원 출생 기록을 전부 뒤져. 태섭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도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정우진을 모셨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3시간이 지나자 민호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우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잠든 얼굴은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귀 뒤에 그 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1992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여자의 배가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은지야. 정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이렇게까지? 미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이 사람. 그래, 나도 알아. 너무 닮았어. 누구를 닮았다는 거야? 정우진이 미경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은지 언니? 그런데 왜? 이 사람이 1993년 3월생이야.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대. 미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설마, 오빠 아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귀 뒤에 달 모양 점이 있어. 우리 집안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표식이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있고 이제 이 아이도. 미경이 민호의 귀 뒤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초승달을 그려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은지 언니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거짓말이었나 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뭔가 숨긴 거거나. 그때 민호가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어요. 그 다음 시야에 들어온 건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정우진과 미경이었죠. 여기는 병원이야. 독침에 맞았잖아. 정우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일어나려 했지만 정우진이 막았어요. 누워있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민호는 정우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걱정과 그리움이 섞인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죠. 민호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이렇게... 정우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자네, 정말 부모님 얼굴을 모르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민호는 정우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 같은 눈빛이었죠.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민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우진은 밤새 병실을 지킨 듯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정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잠든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깨어났구나. 정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밤새 계셨습니까? 그래.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정우진의 대답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고용주가 경호원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건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섭이 정우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에는 로스앤젤레스 세인트 메리 고아원에 1993년 3월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아 이름은 베이비 도우라고 적혀 있었고 추정 연령은 생후 1개월이었어요. 함께 있던 유품 목록에는 금반지 하나와 한글로 쓰인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군번줄을 만졌어요. 거기 매달린 반지가 바로 그것이었죠. 정우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고아원 방문 기록이었어요. 1993년 3월 15일 새벽 3시 젊은 동양인 여성이 아기를 안고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아기를 맡겼고 3시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는 어디에?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아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읽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읽지 않았나?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 동안 찾지 않은 사람의 편지를 이제 와서 읽을 이유가. 민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정우진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섭이 건넨 것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1993년 3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한인 병원 출산 기록이었어요. 산모 이름란에는 제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죠. 정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일이는 은지의 미국 이름이었어요. 그가 32년 동안 찾았던 사람이었죠. 은지.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전 약혼자였어. 1992년에 헤어졌는데.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992년이면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정우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자네 혈액 검사를 해보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DNA 검사 말이야. 자네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경호원일 뿐이에요.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우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이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야. 32년 동안 찾았어. 은지와 혹시 있을지 모를 아이를.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도 궁금했거든요. 왜 정우진이 자신을 보는 순간 그토록 충격을 받았는지, 왜 밤새 병실을 지켰는지. 간호사가 들어와 두 사람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정우진은 세 곳의 다른 병원에 검사를 의뢰했어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였죠.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올 겁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독은 완전히 해독됐고 상처도 거의 아물었어요. 정우진은 민호를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경호팀 숙소가 아닌 본관 2층 객실이었어요. 여기서 지내. 더 안전할 거야. 민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우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방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보였죠. 저녁 무렵 민호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가 당신을 보는 눈빛이 특별해요. 32년 동안 그런 눈빛은 본 적이 없거든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은지 언니를 아세요? 모릅니다. 서울대학병원 원장이에요. 오빠의 전 약혼자였죠. 1992년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오빠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몰라요. 오빠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도 함구하셨거든요. 하지만 은지 언니가 떠난 후 오빠는 완전히 변했어요. 일에만 매달렸죠. 미경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정말 오빠 아들이라면 은지 언니도 만나야 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귀 뒤의 점이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집안 남자들만 가진 특징이거든요. 미경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정우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진이었죠. 두 사람 모두 귀 뒤에 달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전이에요. 정씨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이 점을 가지고 태어나요. 민호는 사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우진의 서재에 불려갔습니다. 정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이리 와서 앉아. 민호가 앉자 정우진은 사진첩을 밀어줬습니다. 1992년 대학 졸업 앨범이었어요. 한 장을 넘기자 정우진과 은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은지야. 자네 어머니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 민호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왜 헤어지셨습니까? 정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어. 은지가 고아였거든. 미국 교포 집안에서 자랐지만 친부모가 누군지 몰랐어. 아버지는 그걸 문제 삼았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도 고아였다니.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난 은지를 사랑했어. 결혼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지가 사라졌어.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정우진이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우진, 미안해.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행복하게 살아. 나를 잊어줘.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정우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결과가 벌써 나왔답니다. 한 곳에서 먼저 끝났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흘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같이 가겠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우진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운전을 하는 태섭이 백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곧 밝혀질 거라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실로 가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어요. 민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정우진은 계속 민호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 강민호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그의 손놀림이 유독 천천히 느껴졌어요. 민호는 숨을 참고 있었고 정우진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두 분은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검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는 충격으로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죠. 이건 실수가 아닌가요? 다시 검사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검사한 결과입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우진이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민호야, 내 아들아. 민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아닙니다. 전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32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왜 이제 와서?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우진이 손을 내밀려 했지만 민호는 그것을 뿌리쳤어요. 저를 버렸잖아요. 고아원에 버려두고 32년을 모른 척 했잖아요. 민호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원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무슨 소라니? 여성이 민호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은지야? 은지라고 불린 여성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정도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민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 민호야. 은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은지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나는 내 엄마야. 민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버렸어요. 32년 전에 고아원에.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할아버지가.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섭이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종혁 부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장님 회의만을 상정한다고. 정우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섭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가지 않으시면. 그 순간 민호가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종혁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년 전부터 뭔가 계획을.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종혁의 아버지와 회장님,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그때 1995년에 이종혁의 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우진 아버지와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정우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종혁이 복수를 준비한 거군. 민호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계획이에요. 지난 5년간 회장님 암살 시도가 모두 이종혁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오는 길에 태섭에게 받은 것이었어요. 이종혁은 러시아 용병들과 접촉했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정전도 그의 계획이었어요.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조사했나? 경호원의 기본입니다. 고객을 지키려면 적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때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로 아니야. 민호가 손을 빼려 했지만 은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협박했어. 나와 우진이 헤어지지 않으면 우진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너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미국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끝까지 추적했어. 결국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왜 찾지 않았습니까? 32년 동안. 은지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찾았어. 매일 찾았어. 하지만 고아원에서 입양됐다고 했어. 행복한 가정에 갔다고. 정우진이 놀랐습니다. 입양? 민호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은지도 당황했어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한 번도 입양된 적 없습니다. 18살까지 고아원에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 태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섭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종혁이 회사 금고를 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유서가 들어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유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정우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했거든. 은지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정우진을 도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설 때 은지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것만 알아둬. 널 포기한 날 나도 죽었어. 32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민호는 손목의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반지가 손끝에 닿았죠.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차가 회사로 향하는 동안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종혁은 위험해.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조심하세요. 이종혁의 목표는 회장님이니까요. 은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아직은 어색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권총을 확인했고 정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자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민호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정우진과 은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이사회 회의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종혁의 부하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민호가 그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종혁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늦으셨네요, 회장님. 이종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 서류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죠.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종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나왔어요. 그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나 정도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종혁에게 집중됐어요. 내 아들 우진과 이은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고아 출신의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은지를 협박했고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종혁이 계속 읽었습니다. 더 큰 죄는 이종혁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횡령 사건이다. 실제로는 내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그 돈으로 은지를 미국으로 보내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도록 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혁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우진 회장님,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정우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어요. 정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종혁 선배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종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무언가 번쩍였어요. 칼이었습니다. 민호가 순간적으로 정우진 앞을 막아섰죠.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쏩니다. 민호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종혁이 웃었어요. 쏴봐라. 그럼 내 아버지는 살인자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때 은지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만해요, 이종혁 씨. 당신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종혁이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도 공범이잖아. 아이를 버렸잖아.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킨 거였어요. 정 회장이 민호를 죽이려 했거든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민호를. 은지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정 회장이 고용한 청부업자가 남긴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 보관했죠. 봉투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민호의 사진이었는데 빨간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뒷면에는 정도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종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당신이 아이를 구한 거군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 맡기고 입양됐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어요. 그래야 정 회장이 추적을 멈출 거라고 생각했죠. 민호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를.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그게 널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민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호가 정우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처음으로 부드러웠어요.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이종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복수는 의미가 없네요. 그가 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무장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종혁 씨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종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정우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형님. 하지만 30년의 원한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우진이 이종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 아버지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진 거야. 경찰이 이종혁을 데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우진과 은지, 민호만 남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할까요?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민호가 놀랐습니다. 회사에 타격이 클 텐데요.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어야 해.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공개하겠다.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민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정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할 때 하자. 난 이미 32년을 기다렸으니까.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눈빛들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경호원으로 남겠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도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갈 때 민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혹시 제 한국 이름이 있었나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정민호. 우리가 지어둔 이름이었어. 민호, 아니 정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호.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불러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밖으로 나가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은지가 옆에 서서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 정민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민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한 걸음이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호는 정우진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라고 불러야 할 곳이었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은 민호는 손목에 군번줄을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은지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반지는 내 돌반지였어. 우리가 준비했던. 은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반지를 들어 올려 자세히 봤어요. 안쪽에 새겨진 1993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이제야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생일이었던 거죠. 정우진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앨범을 펼치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정우진과 은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은지의 배가 불러온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텅 빈 페이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내 사진을 붙이려고 했었지.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빈 페이지를 만져봤어요. 32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섭이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이종혁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잠시 나온 모양이었죠. 실례합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종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정 회장님께 쓴 편지입니다. 보내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정우진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친구여,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사업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정은 영원하네. 자네 아버지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형제처럼 지내게 하세.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종혁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화해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전해지지 못했죠.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들의 갈등이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진 비극이었어요. 이종혁 씨, 이제라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종혁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당신이 정민호 씨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전 32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용서하는 거라는 걸. 이종혁이 정우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진이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형님. 나도 미안하네, 종혁아.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더 가져왔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이종혁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형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들이 생기면 우리 아들과 형제처럼 키우고 싶다고.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과거는 묻읍시다. 민호 씨, 아니 민호야. 나를 삼촌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종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 처음 부르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종혁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어 이종혁이 돌아간 후 민호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춥지 않니?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야, 고아원에서 힘들었지? 민호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10살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은지가 숨을 멈췄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살았어요. 원장 수녀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거라고. 민호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절 지키려고 버렸다는 것도. 은지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경직됐지만 천천히 팔을 들어 은지를 안았어요. 3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민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정우진이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죠. 오빠 뉴스 봤어. 민호 정말 조카야? 그래, 내 조카다. 언제 만날 수 있어? 정우진이 정원의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곧 민호가 준비되면.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정우진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일면에는 어제 기자회견 기사가 실려 있었죠. 잘 잤나? 네. 민호가 앉자 정우진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민호가 놀랐습니다. 경호원 말고요? 경영을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넌 내 아들이니까. 민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경호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우진이 실망했을까봐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보고 싶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에 정우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은지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민호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정우진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야. 어렵네요. 처음이니까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은지가 김치찌개를 떠주며 말했습니다. 매운 거 괜찮니? 네,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32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저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고아원에 가려고요. 원장 수녀님께 알려드려야 해서. 정우진과 은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의 고아원이었어요. 민호가 후원하던 곳이었죠. 아이들이 뛰어나와 민호를 반겼습니다. 민호 아저씨다. 민호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정우진과 은지는 처음 보는 민호의 밝은 모습에 놀랐어요.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왔어. 민호가 정우진과 은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도 부모님이 있었어요? 응, 이제 찾았어. 우리도 찾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거야. 정우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고아원을 정식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원장 수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치유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해가 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절 포기하지 않아서요. 기다려줘서요. 정우진이 백미러로 민호를 봤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저택에 도착하자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달려왔어요. 조카야. 민호가 당황했지만 미경의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우진, 은지, 미경,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태섭까지.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민호의 33번째 생일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의 저택 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은지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차가웠던 눈빛은 따뜻해졌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생일 선물이다. 상자를 열자 손목시계가 나왔습니다. 뒷면에는 정민호라는 이름과 함께 가족이 된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넌 정식으로 회사 부사장이 되는 거야. 준비됐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 그는 경호원과 경영 수업을 병행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정우진의 가르침과 은지의 격려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경과 그녀의 가족들, 태섭과 회사 임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종혁도 있었어요. 1년 전 사건 이후 이종혁은 집행유예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생일 축하해, 민호야. 이종혁이 다가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3개의 초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초를 모두 껐죠. 뭘 빌었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빌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 돌아보니 늙은 수녀님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 세인트 메리 고아원의 원장이었어요. 민호는 놀라서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내 부모님이 초대해 주셨어? 내가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원장 수녀는 민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원장님. 정말 행복해요. 수녀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떠난 후에 발견한 거야. 내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어. 봉투 안에는 어린 민호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얼굴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꿨던 가족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오후가 되자 민호는 정우진과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정식으로 부사장에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죠. 민호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년 전 처음 공개됐을 때와는 달리 이제 그는 당당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민호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고 특히 고아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죠.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우진이 민호 옆에 섰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취임식이 끝나고 민호는 자신의 새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패에는 정민호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정우진, 은지, 그리고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민호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였죠. 오늘 정말 멋있었어. 은지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절 지켜줬으니까. 식사를 하면서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내년엔 결혼도 생각해봐야지.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33이잖아.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너무 재촉하지 마. 민호가 알아서 할 거야. 가족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되어 민호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은지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과 은지가 함께 나왔어요. 잠이 안 오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우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호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민호가 고개를 돌려 부모를 봤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절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은지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민호는 부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2년의 공백은 컸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더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진과 은지가 함께였죠. 세인트 메리 고아원의 강민호 홀을 개관하는 날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민호를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민호 형? 민호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어요. 개관식에서 민호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2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거예요.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니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민호는 자신이 살았던 방을 찾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매일 밤 울었어요.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진과 은지가 그의 곁에 섰어요.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정우진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은지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기분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우진과 은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집으로 가는 거야. 민호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정민호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명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민호 사랑받는 아들이자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처음으로 먼저 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정우진과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도 사랑해, 민호야.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